네, 그러면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료형의 종류나 각각의 자료형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알아보고 그 이후에 각각의 자료형의 하나하나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형의 개요입니다. 일단 자료형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저장될 수 있는 타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이 공간에다가 내가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특정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텐데요. 이때 공간을 만들 때 내가 이 공간에다가는 어떤 타입만 저장할 거야. 예를 들어서 정수만 저장할 거야. 내지는 실수만 저장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실수 또는 문자열.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공간을 만들 때 애초에 어떤 타입만 어떤 모양의 데이터들만 저장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정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전에 정의되는 종류를 자료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C나 자바와 같은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요,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 때 반드시 내가 어떤 데이터의 형태만 저장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정의된 데이터를 이 공간에다가는 그런 타입만 저장할 거야 라고 정의를 하고 나면 다른 타입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수를 저장하겠다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문자열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파이썬이나 이렇게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들을 이해를 하셨다면, 공부를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요, 그런 인터프리터 언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파이썬을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떨 때는 정수를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문자열도 집어넣었다가 그때그때 계속 그렇게 자료형을 바꿔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컴파일 기반의 대표적인 C나 자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순간에 이미 자료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료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자바에서의 자료형, 컴파일 언어에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반드시 선언을 한 다음에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스크립트 기반의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파이썬 인터프리터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그걸 먼저 배우시고 자바를 배우시면 처음에는 조금 까탈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선언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이게 익숙해지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이 확 쓰고 일관성이 있게 좀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선언한 다음에 쓴다고 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한번 배워보겠지만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값이 있죠. A라고 하는 값은 int로 지금 선언이 된 겁니다. 자, 세 가지의 타입만 기억합시다. 자료형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후에 다시 하나하나 배우겠지만 정수 하나랑 실수 하나 그리고 문자열 요 세 가지는 다른 거 설명하기 이전에 일단 미리 잠깐 좀 알아볼게요. 대표적으로 정수는 int 타입이 있고요. 실수형으로는 더블 타입이 있습니다. 자, 문자열은 string 타입이 있습니다. 자, string에서는 요게 s가 대문자입니다. 그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요 세 가지만 가지고 꼭 기억해 보세요. 자료형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하고 본격적으로 자료형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요 세 가지만 사용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선언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죠. 이 A라고 하는 값을 내가 지금 만들 건데 A에다가 3을 집어넣을 건데 라고 한 거니까. 근데 그 A 앞에 지금 뭐가 쓰여졌냐면 int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A라고 하는 공간, A를 저장할 수 있는 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int, 다시 말해서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수가 잘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값은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여기 내가 A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 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A라고 하는 것은 지금 int라고 하는 타입으로 정의가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공간에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라고 이미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B라고 하는 값을 잘 보시면 B라고 하는 값은 이 B가 어떤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선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B는 O 이런 식으로 내가 B가 어떤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지 선언도 없이 그냥 바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선언은 단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 A라고 하는 것이 지금 int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정수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딱 한 번 선언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3을 집어넣던 또 다시 5를 집어넣던 8을 집어넣던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미 공간은 정수만 저장할 수 있는 값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선언 후 사용 가능하다고 했는데 선언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번입니다.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료형의 사용 방법입니다. 정의 방법이기도 하고 사용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서 잠깐 보셨는데 첫 번째처럼 내가 이 부분은 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값의 대입입니다. 값의 대입.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int a, a라고 하는 변수 이름인데 변수 이름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방의 이름, 공간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공간의 이름. 그럼 공간의 이름이 a라고 하는 공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간의 앞에 선언이 먼저 되어져 있죠. 선언은 이 공간은 int 값, 정수 값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int a라고 하는 이 선언이라고 하는 파트 때문에 생겨나는 메모리에서의 일은 메모리에서 이렇게 공간이라고 하는 A라고 하는 이름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값의 대입이라고 하는 A는 3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됨으로써 그 공간 안에 3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땅 하고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int A는 3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쓰는 순간에 메모리에서는 A라고 하는 이름의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공간 안에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내가 선언이라고 하는 것과 값의 대입을 하나의 한 줄의 명령으로 쓸 수도 있지만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int a. 자, 이건 완벽하게 선언문이죠. 선언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a는 3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완벽하게 값의 대입만 한 거죠. 자, 그러면 선언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는 A라고 하는 이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값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값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 안에 지금 네모칸이 텅텅 비었다는 소리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선언만 하게 되면 이렇게 네모칸 안에가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스택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요,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텅텅 빕니다. 참고로 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값을 대입하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라고 하는 가비지 값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텅텅 비어요. 혹시 사전에 C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냥 선언만 하게 되면은 가비지 값이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텅텅 비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A 값을 읽거나 하게 되면, 읽으려고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언만 하게 되면 공간만 만들어지고 네모 안에는 텅텅 빈다. 여기까지 일단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A는 3이라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공간, 그 공간 안에다가 3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겠죠. 바꿔 얘기하면 위에서 설명드렸던 윗부분, 한 줄의 선언과 값의 대입을 한꺼번에 했던 것들을 둘로 나누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A라고 하는 공간은 잠깐 비워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가 거기에다가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제 3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료형의 이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일단 변수라고 하는 것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int a라고 하는 이 a 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변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말 그대로 변하는 수입니다. 변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수. 자,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도 이 int a는 3이라고 하는 걸 메모리에서 잠깐 보셨지만 a라고 하는 공간 안에 지금 3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현재는 3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다음 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a는 5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금은 3이라고 하는 공간이 들어가 있지만 5라고 하는 값으로 내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A라고 하는 것에는 선언하면 안 되는 거죠. 선언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셔도 안 되고 두 번 하셔도 안 됩니다. A라고 하는 공간은 한 번 딱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값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수이기 때문에 이 A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변수라고 부르는데 변수의 의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값이 뭐든지 간에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랑 그거랑은 조금 대비돼서 상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똑같은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게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 자, 그럼 항상 똑같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A가 만약에 처음에는 3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거 각각에 대해서는 다 뒷부분에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상수 하나를 정리해 볼게요. 상수 같은 경우는 앞에 파이널만 붙이면 그게 상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 B라고 하는 놈이 5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기 때문에 이 B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수가 됩니다. 그럼 상수라고 하는 건 항상 똑같은 수라고 했었죠. 바꿀 수가 없는 수래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B는 7 이런 식으로 값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게 상수입니다. 그럼 변수랑 상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수는 변할 수 있는 수고요. 어떤 변수는 변할 수 없게끔 고정되어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상수라고 하고 이후에 배우겠지만 앞에 파이널만 붙이면 그게 상수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배우시는 거는 변수와 상수를 배우시는 게 아니고 변수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상수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아직은 배우지 않으셨지만 메서드라고 하는 것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자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일단 여기 있는 예제들은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선정 규칙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맞는지 틀린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변수나 상수나 메소드의 이름은요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름을 지으셔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때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그 선정 규칙만 준수하시면 이름은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 사항이 있고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필수는 안 지키면 문법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법 오류가 발생을 해요.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필수 사항입니다. 애초에 필수 사항을 안 지키면 애초에 에러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수 권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권고 사항이라고 하는 거, 권고가 그 의미잖아요. 지켜도 되지만 안 지켜도 뭐라고 하진 않겠다라고 하는 게 권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원하는 바는 얘를 꼭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권고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요.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의 코드를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고 프로그램을 마구마구 짜셨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의 그 프로그램 실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낮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고사항은 개발자들 사이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꼭 지켜주세요. 왜 제가 권고사항에다가 이렇게 별표들을 많이 쳤냐면 필수사항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안 지킬 수가 없거든요. 안 지키면 오류 나니까. 오류 없애려면 필수사항을 지킬 테니까. 그런데 권고사항은 안 지켜도 오류가 안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한 아주 필수적인 권고사항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한 지켜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필수사항부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문 대소문자, 이름에는 영문 대소문자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까지 포함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가나다, 이상한 코드죠. 바이트 가나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변수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A라고 하는 이름을 썼던 것처럼 한글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코드가 UTF-8이니 아니면 MS-949니 기타 등등 외국으로도 팔려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글 사용은 지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글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영문 대소문자를 주로 사용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특수문자는 두 가지가 표현 가능합니다. 특수문자 두 가지 표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언더바랑 달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문 대소문자랑 요 언더바랑 달러는 두 개가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영문 대소문자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언더바랑 달러도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동급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 알파벳에 두 개가 더 추가가 되어져 있는 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숫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숫자는 영문, 대소문자나 언더바, 달러 같은 특수 두 개의 문자랑 급이 달라요. 한 단계 낮습니다. 사용은 할 수는 있지만요. 첫 번째는 올 수가 없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바에서 사용 중인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바에서 사용 중인 키워드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앞에서 보셨던 거 이런 거죠. 인트라고 하는 것은 정수를 나타내는 키워드거든요. 더블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나타내는 키워드고요.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를 나타내는 키워드라면서요. 이렇게 자바에서 이미 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컴파일러가 헷갈릴 테니까 그거를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자, 이게 필수사항입니다. 자, 이제 권고사항을 좀 보도록 할게요. 권고사항은 말씀드렸지만 지키진 않아도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나진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지켜달라고 하는 거죠. 자, 변수 이름은요, 소문자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변수 이름.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A라고 하는 게 변수 이름이죠. 여기 B라고 하는 게 변수 이름입니다. 자, 변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대문자로 시작하면 다른 개발자들은 10중 8구 클래스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언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경우, 이거는 뭐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은데 상황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결합된 경우에는 새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낙타를 한 마리 그려놨는데요. 이걸 가지고 캐멀 케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타 문자,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올 때마다 대문자로 시작하고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대문자로 시작하고.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요. 띄어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스페이스라고 하는 띄어쓰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띄어쓰기를 쓸 수가 없으니까 단어 여러 개가 묶어져 있을 때 글씨가 잘 안 읽혀지죠. 띄어쓰기를 안 쓰고 쭉 연결해서 쓰니까. 그래서 띄어쓰기라고 하는 게 특수문자잖아요. 이 띄어쓰기 특수문자는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특수문자는 여기 있는 거 딱 두 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띄어쓰기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장의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캐멀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 앞에서 제가 나머지 상수랑 메서드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려놨는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직 상수를 잘 모르고 메서드를 잘 모르지만 상수라고 하는 건 잠깐 설명드렸어요. 개념상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상수 이름이든 변수 이름이든 기본적으로 필수사항은 동일합니다. 메서드 이름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이나 상수 이름 모두 영문자, 대소문자를 쓸 수 있고요. 한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더바랑 달러 표시의 특수기호 두 개를 쓸 수 있고요. 숫자는 첫 번째 올 수 있습니다. 뒤에는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중인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수사항은 변수든 상수든 아직은 배우지 않은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권고사항으로는요, 내가 이걸 보자마자 이름을 좀 바꾸게, 그러니까 이게 변수인지 상수인지를 바로 구분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수 같은 경우에는요, 메서드는 동일합니다. 권고사항이. 그러니까 메서드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새로운 단어들은 대문자, 캐멀 케이스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상수 이름은요, 보자마자 좀 다르게 만들어놔요. 상수라고 하는 건 숫자가 단어가 보자마자 이건 상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모두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변수나 상수가 있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그게 다 대문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pi 또는 my data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건 상수값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름을 보자마자 알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개발자 간의 무언의 약속이고 그게 권고사항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역시 가독성이 떨어지죠. 여기에서 대문자로 썼던 이유는 가독성을 높였던 이유는 그거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문자로 쓴 거잖아요. 캐멀 케이스로. 근데 얘는 다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연결할 때는 언더바를 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변수의 생존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변수의 생존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언제까지 살아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의 변수가 살아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int a는 3이라고 쓰게 되면 메모리에 a라고 하는 이름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지금 거기에 3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우지 않아도요, JVM이라고 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 가상 머신이 때가 되면 이 a라고 하는 공간을 메모리에서 이렇게 삭제를 시켜버려요. 그럼 언제 삭제시켜지는지 알아야지 내가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값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바꿔 얘기하면 변수의 생존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JVM이라고 하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언제 삭제시키느냐,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는 언제까지 그러면은 이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변수는 항상 선언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썼죠. 자신이 선언된 중괄호가 닫힐 때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선언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값이 들어갔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value1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value1이라고 하는 값은 int라고 하는 타입으로 선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값도 그냥 바로 대입을 했네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선언이 언제 됐냐라고 하는 거죠. 선언은 아무튼 요 위치에서 됐습니다. 그럼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의 시작 중괄호가 어디예요? 여기가 시작 중괄호죠. 결국에는 이 괄호 안에서 지금 이 value1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괄호의 닫힌 중괄호는 어디죠? 여기가 이 중괄호의 그 서로 쌍을 이루는 중괄호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이 value1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이렇게 선언된 시점부터 자기가 생성된 그 중괄호, 시작 중괄호와 쌍을 이루는 여기까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선언된 시점부터 시작했고 여기까지가 value1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도 3이라고 하는 값을 찍을 수가 있고요. 이 위치에서도 3이라고 하는 값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범위 내에서 지금 value1이라고 하는 것은 내내 메모리에 있을 테니까, 살아 있을 테니까. 자, 그런데 여기 value2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value2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면 얘는 지금 int, 선언이 여기서 되어져 있습니다. 값이 언제 들어갔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생존기간을 얘기할 때는. 자, 그럼 이 int1이라고 하는 건 저기 지금 보니까 중괄호가 있네요. 여기다가 중괄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이 중괄호의 쌍은 여길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value2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살아있는 거죠? 요 위치에서부터 시작했고, 자신이 만든 중괄호, 자신이 만들어진 선언된 중괄호가 끝나는 이 지점까지죠. 여기까지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value2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반면에 이 중괄호를 벗어나서 여기서 value2를 실행시키려고 하면, 값을 읽으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에서 이미 사라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내내 계속 이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내용들을 다 끝낼 때까지도 내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중괄호를 쓰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요. 뭐 제어문들 같이 이렇게 중괄호가 있는 문법적인 요소들이랑 같이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value1 앞에 있는 코드랑 완벽하게 똑같은데요. 아까처럼 이렇게 중괄호만 쓰는 게 아니라 if문이라고 하는 제어문이 있어요. 제어문 파트에서 배우시겠지만, 자, if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중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if문 안에는 value2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찬가지로 if문 바깥에 value1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져 있고, 이렇게 중괄호만 바로 쓰는 경우가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어문을 쓰거나 중괄호가 있는 문법적인 구조를 같이 쓰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선언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코드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의 종류는 자바는 크게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이 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십시오.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요. 기본 자료형 딱 8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참조 자료형입니다. 자,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가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은요, 무한개입니다. 왜냐하면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없던 자료형을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형의 개수를 따지자고 한다면 자료형은 무한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바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기본 자료형은 딱 8개밖에 없습니다. 이 8개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8개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참조 자료형이에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자바에서 자료형이라고 하는 건 딱 2개입니다.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 그리고 그 기본 자료형에는 딸랑 8개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다 참조 자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자료 8개에는요, 참거짓을 저장하는 불리언이 있고, 정수를 저장하는 게 4개가 있어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그 다음에 실수 저장하는 거 2개, 플럿, 더블. 그 다음에 문자를 저장하는 건데 캐릭터예요. 근데 이 문자를 저장하는 건 문자 때 배우시겠지만 정수를 저장하는데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겠죠. 문자를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 정수라고 하는 것이 문자를 저장할 건데 A라든지 B라든지 이런 문자를 저장할 건데 왜 걔를 가지고 정수도 저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 보이시는 8개가 기본 자료형이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참조 자료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참조 자료형은 무한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 자료형의 이름이랑 참조 자료형의 이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 자료형의 이름 8개는요, 유일하게 자바에서 소문자로 시작하는 자료형입니다. 다 소문자로 시작하죠. 자,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기본 자료형이고요. 기본 자료형은 딱 8개밖에 없단 말이죠. 나머지 참조 자료형은요, 다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자열을 나타내는 시스템, 스트링,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또 클래스도 있어요. 그 참조 자료형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my work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자료형을 만들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참조 자료형이니까 앞에 대문자로 이렇게 자료형을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그건 권고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소문자로 my work이라고 이렇게 my work 이렇게 자료형을 만들어도 자료형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권고사항을 오히려 더 잘 지키셔야 됩니다. 기본 자료형 8개만 소문자로 시작하고요. 나머지는 다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료형의 이름이. 자, 그러면 이제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앞에서 기본 자료형이 뭐고 참조 자료형이 뭐고 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는데, 일단은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의 가장 큰 차이점만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강의를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자, 일단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의 가장 큰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메모리의 구조를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영역, 일단 첫 번째는 클래스 영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 영역, 힙 영역, 이렇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3조각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메모리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4종류인데 앞에 종류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으셔서 제가 3종류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를 쪼개놓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특징별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옷을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옷의 종류별로 상의, 하의, 양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별로 정리를 하시잖아요. 서랍을 다르게 쓰시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다르게 쓰는 이유가. 나중에 빨리 정리할 수 있고 빨리 찾을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메모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특징별로 쪼개놓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영역은 클래스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스태틱 영역이라고도 부르고 파이널 영역, 메서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외워주세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다 왜 이 이름들이 붙었는지를 이해하시면 자바를 거의 다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이 힙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각 영역에 대한 특징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는 뒷부분에서 다루되, 지금은 메모리가 3개로 쪼개진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클래스, 스태틱, 파이널, 메서드 영역. 첫 번째는 영역의 이름이 되게 많구나. 두 번째가 스택 영역이고요. 세 번째가 힙 영역이다. 이 정도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팁을 잘 보시면 기본 자료형은 값을 스택에 저장을 해요. 참조 자료형은 값을 힙 메모리에 저장해요. 자, 이게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본 자료형 딸랑 8개밖에 없다면서요. 그 8개는 값을 스택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조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에 참조라고 하는 건 가리킨다는 소리거든요. 실제 값을 가리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값이 힙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스택 메모리에는 위치가 저장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3번만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기본 자료형입니다. 자, int a에서 int라고 하는 건 기본 자료형이었죠. 아까 8개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3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곳, 스택 메모리에 네모칸이 만들어지고요. 거기에 3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땅 하고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본 자료형은 스택 메모리 안에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조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는 힙 메모리에 저장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일단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이 참조 자료형인 건 아시겠죠? 기본 자료형 8개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참조 자료형이에요. 그럼 이 B라고 하는 공간이, 자, 모든 변수는 스택에 들어갑니다. 자, 다시요.
모든 변수는 스택에 들어가요. 아니 조금 전에 무슨 기본 자료형은 흰 메모리에 들어간다면서요. 그거는 값이 들어간다고요. 일단은 변수는 그게 기본 자료형이든 참조 자료형이든 무조건 스택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B라고 하는 값도 스택에 일단 만들어줘요. 공간에. 근데 값이 여기에 안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가셨나요? 그럼 이 안녕이라고 하는 실제 값이 문자열 값인데 그거는 다 어디 들어가냐고요? 간다고요? 흰 메모리에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흰 메모리에 들어간 데이터가 실제로 그러면 여기 B라고 하는 값에서는 이게 만약에 100번지에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00번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가리킨다의 의미가 뭐라고요? 참조라고요. 그래서 참조 자료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기본 자료형이란 참조 자료형 자바에서는 두 가지 자료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 자료형은 자기가 값을 그냥 자기 뱃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조 자료형은 말 그대로 가리키는 값만 가지고 있는 게 참조 자료형입니다. 그럼 나머지 8개를 제외하고는 다 참조 자료형이라면서. 그럼 나머지 8개를 제외하고, 이 기본 자료형 8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흰 메모리에다 진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데이터가 어디 있다라고 이렇게 가리키는 정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참조 자료형의 특징이에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이 자바에 있다는 것을 배우셨고요. 더 원론적으로는 자료형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은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에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배우셨던 실제 스택과 흰 메모리에 값이 저장되는 기본 자료형과 참조 자료형의 특징, 요거 두 개를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을 좀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모리가 3개로 쪼개지는데 첫 번째 클래스, 스태틱, 파이널, 메서드 이름이 좀 많죠. 첫 번째 영역이 클래스, 스택 영역, 그 다음에 흰 영역. 처음에는 제가 여기 클래스 영역이란 말을 주로 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왜 스태틱 영역이란 말이 붙었는지, 왜 파이널 영역이란 말이 붙었는지, 왜 메서드 영역이란 말이 붙었는지를 하나하나씩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첫 번째 영역에 이런 이름들이 붙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